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19일 앞으로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막바지인 만큼 지지층 지키기와 함께 중도층 흔들기에 각 후보들 여념이 없죠.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같은 돌발 변수가 터졌는데요. 선거 막바지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좀처럼 해법을 못 찾는 CJ 대한통운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 사건까지 금요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고정패들 두 분 오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자, 이 선거 막바지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유세버스 안타까운 지금 사망 사고가 일어났죠. 안철수 후보 지금 선거운동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 박원석 의원님, 요 네. 사건 참 안타까운데 이 대선 레이스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직전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지금 뭐 예정이 없던 뜻하지 않았던 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약간은 지금 소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도 뭐 당연히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발인이 끝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마 선거운동을 재개해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도 조문을 다녀왔고 저희 정의당에서도 원내대표가 대신해 조문을 가고 정치권 전체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게 선거 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꽤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그 측근 비서 중에 한 분이 과속으로 이 다음 유세장으로 그랬었죠. 이동을 하다가 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잘 뉴스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첫날 그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도 전복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이게 있었죠. 좀 이 고가 도로를 받아가지고 네. 그것도 아마 좀 부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각별히 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재개하면서 첫 일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나는 넘겼다. 예. 그러면 이제 판단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윤석열 후보의 입으로 직접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명료한 어떤 얘기가 나온 건 없어요. 예. 주변에서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고 여론조사 방식은 불가하다. 사실상 안철수 후보의 포기를 종용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내가 제안한 거니 대선 후보가 답을 해라. 이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어서 예.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하는지 답을 계속 안 할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선거운동을 끝까지 완주를 할지 아니면 중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선대위원장에 이제 연결식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 가셔서 조사에 보니까 일단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네, 네. 물론 당연히 뭐 그런 의사를 표명해야 되지만 윤석열 후보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제 뭐 내일이면 다 이제 이런 그렇죠. 사망 관련된 행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특히 대선 후보급쯤 되는 정치인들은 이제 나름대로 비전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 이념과 신념과 비전을 실현하는 이제 과정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이념을 실현하는 길일지 예. 아니면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좀 고민해야 되고 예. 이번 문상 기간에 네. 조용히 좀 성찰할 기회를 가지셨을 테니까 후보 단일화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선거운동 초기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거는 그 후보로서는 상당한 그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완주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당 전체적으로는 여론조사에 의한 이런 단일화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은 편이죠 지금 현재. 네, 여론조사관 단일화는 이제 시간도 없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견됐던 거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에 있고 예. 안철수 후보가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굳이 여론조사 단일화 같은 방식으로 이 상황을 키워줄 이유가 없고요. 또 여론조사 단일화 합의를 하려면은 앉아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그 방식을 놓고 기간을 놓고 뭐 샘플을 얼마로 할 거냐, 적합도를 할 거냐, 경쟁력을 할 거냐. 근데 그 모습이 자칫 이게 선거 캠페인의 기조하고는 좀 다르게 유권자들에게 예.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안 받는다는 게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 단판에 의한 어떤 단일화 가능성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예. 그에 대해서도 당내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조차도 그냥 안철수 후보가 결단할 문제다. 다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가 드롭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 이외에 이제 뭐 최고위원들이나 선거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선거를 안전하게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안철수 후보를 포용하고 일종의 이제 뭐 공동 정부가 됐든. 네. 아니면 어떤 뭐 정권 교체 이후에 권력의 일정 지분을 안철수 후보에게 주는 그런 방식이 됐든 그런 어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치적 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이 사이에서 아직 확고한 입장이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결국 결단은 윤석열 후보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지지율만 보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 올라가는 어떤 조사는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뭐 그런 조사 결과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약간 강세를 보여도 네. 대부분 그게 오차 범위 이내의 조사였는데 예. 어제 그제 사이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오차 범위 벗어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대 후보의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는 게 아닌가. 서로 이제 네거티브 공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서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 특히 그 적폐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 이후에 청와대의 그 강경한 대응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쪽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킨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중도층하고 그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예. 이 추세는 앞으로 선거 막바지까지 가면 이제 어느 정도 고착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지금 갤럽과 NBS 이 두 개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금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아직은 당연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박원석 의원님은 저 지지율 변화의 차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추세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예. 이재명 후보는 답보 상태거나 지지율이 오히려 약간 빠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인 그 의전, 또 예. 공무원 사적 유용 논란이 나왔고 아주 최근에 이재명 후보 옆집에 경기도시공사가 직원 숙소로 바로 옆집에 임대를 아파트 내서 바로 옆에. 네.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뭐 일종의 비밀 캠프 아니었냐. 그래서 사라진 초밥 10인분도 글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지금 추가돼 있어서 기생충 얘기도 나왔고.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네거티브 캠페인, 즉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주로 이제 무속 신천지 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자극적이긴 한데 그다지 그렇게 대중적인 설득력이랄까요? 이런 거는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그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약간의 역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정권교체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그게 너무 강하게 이게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권교체 여론이 그렇게 강한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없다. 이렇게 되면 저는 선거 막판에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봅니다. 예. 이 안철수 후보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청석 의원님 이게 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장에서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정치 집회에도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비영리 법인이나
심지어는 지금 장관이나 도지사들도 예.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상당히 적용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전세버스 회사는 그 기사는 이제 전세버스 회사의 하청인데 예. 그 전세버스 회사를 국민의당이 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법대로 하면은 원하청 관계가 성립해서 국민의당의 경영 책임자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법에 의하면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예.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아무리 뭐 당의 책임자지만 그 전세버스의 안전장치를 예.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집행에 들어간 이 소위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버스기사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에 예. 안철수 후보가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져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되는 게 과연 우리 법 감정에 맞는 건지 통념상 맞는 것인지 네. 한번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두 분이 사망하셨는데 그 지역 선대위원장 한 분하고 기사 한 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냐? 뭐 명확한 그 고용 관계가 좀 명확히 사실 관계가 아직 안 밝혀져. 네, 그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노동부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예. 이제 중대재해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유권 해석을 할 텐데 일단 중대재해법에 따르면은 화학 물질에 의한 사망 사고는 한 사람만 사망을 해도 중대재해에 해당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그것만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고용 관계냐? 예.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이 경영상의 책임을 안철수 후보가 이 경우에 진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이제 버스 회사는 계약 관계고 예. 그 버스 회사의 또 하청업체 소속 그 기사가 이제 사망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않다. 전망하는 그 법률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노동부의 조사와 유권 해석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수 의원 말씀대로 이 법에 이제 책임을 다하려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모든 그렇습니다. 게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를 기업들에 빗대 보면 건설 현장에 빗대 보면 CEO들이 하는 보건 책임자가 안전 책임자가 그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어떻게 정확히 가리느냐 이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를 보여줄 것 같아요. 입법 단계부터 그게 모호하다고 그래서 네. 이제 기업계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요. 예. 그래서 시행령에서 좀 구체화한다고 그러는데 나온 시행령조차도 그냥 모호하게 그 보건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이걸 이번 사건에도 비춰해 보면 그러면은 안철수라는 국민의당의 대표가 그 유세 전세버스에 가스 누출이 일어나서 사망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했느냐? 네. 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뭐 바쁜데. 예? 전체 회의 과정에서 앞으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라는 무슨 지시를 했을 발언 수도 갖고는 있고. 안 될 겁니다. 발언 이게 안 체제 된다. 구축으로 돼 있어요. 법 조항이.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또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설명에 따르면 화학물질 즉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랬다면은 그러면은 안전 관리를 했어야 할 책임이 국민의당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지적도 있어서 예. 이번 기회에 우리 저 중대재해처벌법 예. 좀 더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법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이슈 민노총 택배노조 CJ 대한통운본부에 지금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CJ 대한통운 본사를 또 점거를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 택배노조 갈등이 참 많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양측 노사의 뭔가 이 합의점이 잘 보이질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게 이제 발단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택배 기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네. 또 그 중에 이제 쟁점이 사실은 기사들이 이 의무가 없는 그런 택배 이 분류 업무까지 맡게 됨으로 인해서 사용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오히려 기사들 같은 경우에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이 불합리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CJ 택배 노조에서 네. 이번에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노사가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벌써 한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장기화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류 차질에 따른 그런 부담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장기화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정부도 좀 기왕에 네. 작년에 사회적 합의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작년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노조에서는 회사가 CJ 대한통운이 많이 가져간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런 것이고 회사는 아니다. 회사의 주장은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지금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협약 때는 좀 주기로 돼 있었죠. 예. 요는 이제 덜 줬다 이건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 협약 맺을 때부터 저는 우려했던 게 네. 이게 누구의 덕분에 누구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이고 잉여냐는 거는 학술적으로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삼성전자가 창출한 이익이 예. 과연 누구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고 예. 저는 지금 2만 명이 되는 그 택배 기사 중에 예. 한 1,500명 남짓 7.25%밖에 안 되는 네. 그 노조원들이 노조원. 지금 CJ 본사를 점검해가지고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 노동부 자체도 대한통운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를 아직 판단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노동쟁의 이전에 네.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폭력 행위고 불법 행위다. 그럼 이거는 노사관계 이전의 상식선에서 네. 불법 폭력을 막을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나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통할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비폭력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네들의 뜻을 관철하는 이런 네. 협상 관행이 네.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CJ 이 택배 노조 불법 파업은 굉장히 저는 좀 그 안타까운 점이 있다. 시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조의 이 노무 계약의 당사자가 CJ 대한통운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 주인들이다. 그렇죠. 대리점주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들어오는 것은 기습 불법이다. 사실 그 노무 계약, 노사 계약을 보면 그런 주장도 일리가 좀 있는 근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전에 이게 뭐 그 문제 제기 없이 그냥 갑자기 본사를 점거한 게 아니고 예. 꾸준히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 그것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으나 이게 서로 미루면서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 노동조합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사장하고 얘기하고 싶지 진짜 사장이 아닌 바지 사장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문제가 안 풀린다고 보고 있고 그게 저는 발단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노조도 이 과정에서 불법 점거라고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해서 사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것을 사전에 아마 결의를 하고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뭐 그것을 탓하는 건 탓하는 거대로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제 뭐 롯데라든지 또 다른 택배사들로 지금 연대 파업으로까지 번질 그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커지는 거고 지금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이게 대선판의 쟁점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사측이 좀 더 성의 있게 대화에 임하는 게 우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사측의 성의 있는 대화 자세라고 할 때 과연 저희 사측이 과연 누구냐? CJ 대한통운이냐? 아니면 대리점주 연합이냐? 이거를 두고도 누가 그러면 사측인지를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되나? 정부도 조금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네, 건요. 정부. 뭐 CJ 경영진도 좀 뭐 그렇지만 지금 이게 고용노동부는 이게 점거가 불법 행위인지조차도 지금 판단을 안 내려주고 있어요. 판단을 그러니까 안- 경찰이 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불법인지 아닌지 말 안 하니까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점거가 불법 행위로 규정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핑계김에 그럼 불법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냐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주가 지금 CJ 대한통운 본사인지 대리점인지를 놓고도 또 중앙노동위하고 노동부가 이게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중앙노동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노위는 CJ가 고용주라고 보는 거고 CJ가 노동부는 고용주의 성격이 있다 보고. 네, 노동부는 그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정부 내에서도 지금 혼선이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도 예.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 며칠 남겨놓고 이게 확산되는 게 유리할 게 없다 하니까 경찰이든 노동부든 중앙노동위원회든 정치권이든 지금 다들 네. 그냥 손 놓고 어중간하니까 이게 사태가 자꾸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불법 그 노사 그 분쟁이 폭력적이 되고 장기화되는 게 예. 일종의 학습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법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예. 차단하고 그 대신 정당한 절차를 지켰을 때는 엄정하게 그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런 관행이 좀 확립되면 예. 노사 관계가 안정화되고 노사 평화가 좀 빨리 확립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대입니다. 지금 파업을 한 지는 한 50일이 넘었다고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연대 파업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노조만이 아니라 우체국, 롯데 이런 택배와 함께 노조와 함께 연대 파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국민들의 피해가 확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이제 CJ 대한통운 파업으로 인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설 연휴 기간 중에 물류 차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택배사들로까지 이게 확산된다면은 그 물류 차질이 훨씬 더 커질 거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 가장 시급한 건 노동부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지금 노동부가 눈치 보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CJ 사측에서도 어쨌든 대화에 나서야 되고 예. 노조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조금 유연한 자세를 지금 이제 점거 상태나 이런 거는 풀겠죠.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는데도 그걸 안 풀고 있으면은 아마 그 국민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들을 지금 빨리 기울여야 되고요. 저희도 사실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까.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사회적 합의를 노사 모두가 준수하라. 사회적 그 합의 이상의 메시지를 내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네 말씀. 그래서 지금 이게 장기화되니까요. 지금 CJ 회사가 뭐 하루에 10억씩 손해가 난다는 거는 또 차치하고라도 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명인데 택배 기사가 CJ에 대한통운에 예. 지금 한 1,500명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 네. 노조가 아닌 기사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죠. 예. 이분들이 지금 그 수입이 줄었죠. 비노조 물량이 기사들. 줄었고.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비노조 택배 연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지금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비판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 대리점들도 지금 이 CJ에서 이탈해서 예. 한진이나 롯데로 계약을 바꿔버리면은 택배 계약을 이후에 파업이 끝나도 그 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모두에게 지금 괴로운 상황이다. 이게 제로섬이 아니라 네거티브 섬 게임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네. 특히 소비자의 피해는 굉장히 클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김포 대리점주의 유족이 이런 관련해서 뭐 의사표명을 했더라고요. 불법과 폭력을 좀 즉시 중단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이거는 경찰이 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 그렇죠. 사실은 이거 사적 분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기가 쉽지 않고요. 오히려 그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어떤 뭐 해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물론 아주 명시적인 폭력 누가 봐도 저거는 그 명시적인 폭력이다 그러면 그건 형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노조 그 이 택배 연합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사실은 이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런 노노 갈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하고 성의 있게 임한다면 이런 형태의 노노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저는 오히려 저런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택배라는 게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영역이나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특히 그럼요.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이제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근데 이 추세가 앞으로 한동안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도 차후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의 사회적 합의를 기준으로 뭔가 그걸 만들어 나가고 또 지키기 위한 노력을 서로 간에 기울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사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뭐 CJ 대한통운으로서는 우리가 사측이 아니다. 명확한 입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지금 이제 박 의원님은 사적 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적 분쟁 맞죠. 맞지만 가정 폭력도 경찰이 개입해서 처리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분명히 불법적 요소가 있고 예. 정해진 절차에서 이탈해서 지금 그 폭력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사 분쟁이다, 사적 분쟁이다 차원 이전에 불법성과 폭력성이 있으면 그거를 막을 책임은 국가 공권력에 있는 겁니다. 전 그런 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노조 관련 이슈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최근 뭐 파업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는데 그러니까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삼성전자 일단 사측하고 다시 한번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교섭이 결렬되면 바로 이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서 이제 쟁행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마친 것 같고요. 예. 그 삼성이 오랜 동안 문호조 경영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문호조 경영을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고 계열사 12개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저는 늦어도 너무 늦은 사실은 이게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노사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경제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관계인데 이게 뭐 50몇 년 뒤에 삼성이 설립된 이후에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뒤처졌는데 어쨌든 뭐 지금 노조가 그 임금 복지 요구안을 제시를 했는데 노조 쪽에서는 아마 이제 투명성을 방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임금 몇 %를 요구하는 거라기보다도 삼성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기업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노사 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이게 파업으로 간다면 삼성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파업 아니겠습니까? 실로 뭐 한 반세기 만에.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노조가 그 행동을 유보하고 교섭에 나서기로 한 만큼 뭔가 의미 있는 대화 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4개 노조 공동 교섭단이 일단 지금 보류한 상태에서 사측의 대화 의지를 하면서 불러낼 사측으로 대표이사들 플러스 더하기 이재용 부회장까지 나와라.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앞에서도 CJ도 뭐 항상 최고 책임자, 최고 그 경영자를 상대하겠다는 거는 뭐 어느 노조나 어느 협상에서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저는 이제 다른 직장도 아니고 국내에서 지금 최고의 직장이 삼성전자, 삼성그룹 아닙니까? 네. 예, 대학생들도 뭐 다 거기 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졸업생들이. 더군다나 이번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보면 1,000만 원을 정액으로 다 더 달라. 1,000만 원을 정액으로 올려라. 네. 이런 뉴스가 다른 근로자들한테 전달하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근로자들이 파업하면서 1,000만 원씩 더 내놔라. 이거 국민 감정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제일 큰 엔진인데 이 파업이 우리 경제와 협력업체, 수출, 또 수입 상대방 국가에 미치는 그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파업 같은 그 일보다는 가급적 타협을 해서 그 해결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이익 분배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누구 덕에 발생했느냐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중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그런 주장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몇 조 원이 되겠죠. 이익 중에 4분의 1이면은. 그러면은 손실나면 그러면 그 급여 깎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수익을 회사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받기로 한 위험이 제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회사가 이익 더 냈다고 돈 더 내놔라 그러는 거는 조금 합리성을 결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매년.
박원석 의원님 뭐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장 요구입니까? 일단 노조가 교섭을 할 때는 그 이 맥시멈 요구안을 내놓는 겁니다. 때문에 그건 이제 교섭을 통해서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경영 성과에 대한 이 사측의 독식 이거는 정말 이제 낡은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 이제는 어쨌든 그 기업의 이 구성원들이 주주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고르게 배분하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구성원들로서는 지금까지의 그런 이익의 분배가 그다지 합리적이거나 충분치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